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의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잡계에서는 카오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주가 온통 무질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연스러운 질서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메트로놈의 동기와 달의 완벽한 궤도 주기, 반딧불이들의 불빛들, 그리고 심지어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같은 것들 말이죠. 자연의 무질서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까요? 2000년 6월 10일 런던의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밀리니엄 다리가 많은 기대와 함께 개통되었습니다. 사람만 건너는 인도교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리에 가득 차자 다리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리의 인원을 통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리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틀 후 1800만 파운드가 들어간 이 다리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2년 동안 다시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영국 군대에서는 다리를 건널 때 발을 맞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1831년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생긴 규율인데요. 60소총 군단 74명의 군사들이 북부 잉글랜드에 있는 브론턴 현수교를 건널 때 발을 맞춰 행군했었고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60명이 강에 빠졌고 20명은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부상을 겪었지만 아무도 죽진 않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영국 군대의 모든 부대가 다리를 건널 때 발을 맞춰 행군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밀리니엄 다리를 건너는 인파들을 한번 봐볼까요? 분명 군인들이 아닌데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과 발을 맞춰 걷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모인 사람들일 텐데 말이죠. 어떻게 발을 맞춰 걷고 있을까요? 그리고 보행자에 맞춰 잘 설계된 현대식 다리가 왜 발 맞춰 걷는다는 이유로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56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최초로 진자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진자시계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발명되었죠. 그 당시 현재 배의 위도는 태양이나 별의 위치를 가지고 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도는 특정한 위치에서의 시간을 알아야 현재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었죠. 문제는 당시 대부분의 시계가 15분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었고 경도 측정이 부정확했죠. 그에 비해서 호이긴스의 진자시계는 하루에 10에서 15초 정도의 오차만 있어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호이긴스는 시계가 멈추거나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실험하려 했습니다. 원래는 시계를 배에 매달아 흔들리는 바다의 영향을 덜 받도록 실험하려 했죠. 하지만 호이긴스의 몸이 안 좋아져 1665년 2월 그의 집에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두 시계는 의자 사이에 놓여진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계추들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자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두 시계의 추가 자연스럽게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한 시계추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다른 시계추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호이긴스는 추를 건드려 방해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똑같이 움직이도록 말이죠.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시계들은 다시 같은 주기로 똑딱거렸죠. 호이긴스는 이 이상한 형상이 시계추 사이에 생긴 기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시계 사이를 판자로 막아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동기화되었습니다. 기류가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시계를 따로 매달아 봤습니다. 그러자 동기화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계를 붙여놓자 다시 동기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시계가 같은 나무 기둥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동기화가 발생했던 거죠. 나무 판자를 통해 한 시계에서 다른 시계로 기계적 진동이 전달되어 두 시계의 진동자가 겹치게 된 것입니다. 호이긴스는 최초로 무생물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동기화 현상을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동기화 이론을 세세하게 구체화하기 시작한 건 수십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판에 여러 대의 메트로놈을 올려두고 각각 다르게 두는 실험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메트로놈을 잘 두고 작동시키면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메트로놈들은 다 다르게 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두 개의 메트로놈이 먼저 동기화된 상태를 가지고 설명드리죠. 메트로놈 밑에 달린 추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판자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반대로 메트로놈들의 추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판자를 왼쪽으로 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기의 질량의 중심은 거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죠. 이제 나머지 하나를 동작시켜보죠. 새로운 메트로놈의 추가 반 정도 움직일 때마다 판자가 밀려 힘을 받습니다. 처음 두 메트로놈의 진동과 같았을 때까지 계속 힘을 받아 빠르게 움직이죠. 엄청나게 많은 메트로놈으로 실험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판자는 더 많은 수의 메트로놈이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메트로놈의 개수가 많아져도 모두 같아집니다. 일정 주기로 진동하는 것들의 위치를 원의 한 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메트로놈의 진동 주기에 따라 파란 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끝까지 갈 경우를 0도라고 하고 가장 왼쪽에 있을 경우를 180도라고 하죠. 진자가 양옆으로 진동하면 점은 원 위를 돌게 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빨리 돌 것입니다. 한번 두 개의 메트로놈을 봐보죠. 지금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진 경우겠군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만 위상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입니다. 만약 위상까지 같다면 두 점은 완전히 겹쳐서 돌게 되겠죠. 점차 동기화되는 원위의 점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구라모토 모형이라 부릅니다. 구라모토 모형은 각 점이 원을 도는 비율이 고유 진동수와 다른 점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의 값의 덧셈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점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의 크기는 결합상수 K에 의해 결정됩니다. I like to think of it actually visually by thinking about people that are running around a track. Like suppose you're running with your friend and maybe your friend is faster than you. Your friend says, you know, come on, move it, hurry it up, because you're dawdling, you're slow, you're falling behind. So if you have enough fortitude and you try hard enough, and if the friend is sympathetic enough to slow down, then the coupling between you is strong enough to overcome that inherent difference in your natural running speeds. But if you're not very good friends, or if you can't quite suck it up to move yourself faster, then the coupling will not be strong enough to overcome that difference, and one person will start lapping the other. 동남아시아의 반딧불이들은 모두 동시에 반짝거립니다. 동기화된 걸 보니까 좋은 친구인가 보네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만의 패턴으로 반짝이는데 수백 또는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모이면 동시에 깜빡이죠. 이처럼 서로 간의 결합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니키 케이스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각자의 주기로 반짝거리고 있다가 상호작용을 키면 구라모토 모형에서는 모든 반딧불이들이 다른 모든 반딧불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주변에 있는 반딧불이에게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반딧불이가 자기보다 빨리 깜빡이면 자기도 조금 더 빨리 깜빡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호작용 범위는 엄청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빛이 퍼지듯 점등되다가 결국 다 같이 발광한다는 거죠. Like you might think, if you increase the coupling, you just sort of gradually get a system more and more synchronized. That's not what happens. It's sort of like the way water doesn't gradually freeze as you lower the temperature. It's water, water, water as you're lowering the temperature, and then at a critical temperature, the molecules suddenly start to change their state and become solid instead of liquid. And this is a sort of time rather than space version of the same thing. They sort of lock their phases in time once you pass a critical level of coupling. And at that point, the sort of crystallization in time is the phenomenon that we call synchronization. 이 장면은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박수를 치고 싶은 대로 박수를 치고 있죠. 어떤 박자로 박수를 치라고 그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동기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This phenomenon of synchronization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one of the things that I find most appealing about it is how universal it is. That it occurs at every scale of nature, from subatomic to cosmic. It uses every communication channel that nature has ever devised, from gravitational interactions, electrical interactions, chemical, mechanical. I mean, you name it. Any way that two things can influence each other, nature uses that to get things in sync. 한번 달을 볼까요?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데 이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축을 따라 정확히 한 번만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달이 지구에 조석적으로 고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합니다. 태양계에 이런 위성만 34개나 됩니다. 처음에는 위성도 자체적인 회전 주기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위성의 한쪽 면에만 받는 행성의 중력 인력이 다른 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성은 달걀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행성 축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위성이 그냥 자전한다면 뾰족한 부분이 행성 쪽을 안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행성의 중력이 다시 잡아당겨서 위성의 돌출부가 계속 행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공전이 자전보다 빨라 앞쪽을 보려 하면 공전을 느려지게 만들어 고정시키고, 만약에 위성이 너무 천천히 공전하면 반대로 공전을 빠르게 만들어 조석적으로 고정시키는 거죠. 태양계는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관측됩니다. 목성의 가장 안쪽에서 공전하는 새 위성 이오 유로파 그리고 가니메데는 목성에 조석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1대 2대 4 궤도 공명 상태에 있습니다. 가니메데 위성이 목성을 한 바퀴 돌 때 유로파는 2바퀴, 이오는 4바퀴를 도는 거죠. 1950년대에 일부 러시아 화학자들은 계속해서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Like, could you get something going back and forth, say, between blue and orange over and over again? And naively, you might say that's impossible because there's principles of thermodynamics which say that closed systems just increase their entropy over time, that they're just going to come to equilibrium. But there's no principle in chemistry or thermodynamics that says you have to go monotonically to equilibrium. You are allowed to oscillate and damp out to equilibrium in an oscillatory way. 지금 보시는 반응은 보리스 벨루소프와 아나톨 자보틴스키가 발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벨루소프 자본티스키 또는 비제트 반응으로 부릅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반응이 계속될 테니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감아보죠. 주황색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 배속을 늘리겠습니다. It's very spectacular, and it's kind of shocking to see a chemical reaction doing these periodic changes in color. Like chemicals acting like a clock, like a pendulum. So the stirred reaction has the advantage that you really get a sense of the collectivity of quadrillions of molecules, Avogadro's number of molecules, all doing the same thing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if you don't stir, if you just put like a petri dish of the BZ reaction, you can see something even more amazing, I think, which is that you can see spiral waves of color or target patterns, expanding circles of color moving through the liquid. Maybe I should emphasize, the liquid itself is not moving. It's not like we're seeing ripples on a pond. But what's not still is chemical concentrations. You can see these blue waves in the BZ reaction that are chemical waves, not water waves, and that will just propagate, and they move at a constant speed, or they can look like a spiral that just grows and grows and spins around. And what's really spooky and uncanny about this is that the same phenomenon is seen in the heart. You can see spiral waves of electrical excitation in a heart that look exactly like the spiral waves in chemical oscillations and chemical waves in the BZ reaction. And this was the sort of thing that inspired my mentor, a guy named Art Winfrey, who used chemical reaction waves to give himself insight into cardiac arrhythmias. You know, you may have heard the most deadly kind of arrhythmia, the kind that will kill you really in a matter of minutes, ventricular arrhythmias, ventricular fibrillation in particular. Winfrey's work, seeing these rotating spirals on hearts, as well as in chemistry, led him to a theory about what's really causing ventricular fibrillation. And how could we design, for example, better defibrillators that are gentler? That could be a good outcome of this theory. You know, the lack of synchronization in a fibrillating heart is what causes no blood to be pumped
and then sudden death ensues. 동기화가 적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지만 너무 과한 동기화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 다리로 돌아가 보면 군중 동기화 현상 때문에 다리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발 맞춰서 걷는 사람들 때문에 다리가 흔들렸을까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밀레니엄 다리는 빛의 리본을 본따 설계되어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수교와 달리 다리를 지지하는 케이블이 양편에 마치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In the civil engineering literature, all designers know that you do not build a footbridge with a resonant frequency equal to the frequency of human walking. So we take about 2 strides per second, one with your left foot, one with your right foot. So everybody who takes civil engineering knows if people are going to walk on the bridge, it better not have a resonant frequency in the vertical direction of 2 hertz. Okay, everybody knows that, including the people who built the Millennium Bridge. But what they didn't know, and what was new that day, is that half the frequency is also important. A frequency of 1 cycle a second, which is the frequency with which you put down, say, your left foot. Half the time you're doing your left foot. So why does that matter? Because when you're walking across a bridge and you put your left foot down, you put a tiny force sideways on the bridge. And normally that wouldn't matter because people are all walking at their own pace, they're not synchronized. So their sideways forces, which are only about 1/10 as big as their downward forces that they impart on the bridge, that would be negligible and it wouldn't do anything to the bridge. But if the bridge happens to have a sideways frequency of 1 cycle a second, which the Millennium Bridge, it happened, did, then people can actually start to get the bridge moving a little bit. 다리를 폐쇄시킨 후에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다리를 건너게 하며 다리의 움직임을 측정했습니다. 50명이 지나갈 때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명일 때도 진동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156명일 때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큰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10명이 더 추가된 166명이 되자 흔들림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개간인 날처럼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If people can get the bridge moving a little, it turns out people don't like to walk on a platform that's moving a little bit sideways. If you've ever been in a train that's kind of going fast, or if you stand up in a rowboat and it starts moving sideways, people spread their legs apart to try to stabilize themselves, and they will actually start to walk in step with the sideways motion of the bridge. You can see footage from the BBC of people doing that. It's spectacular and crazy.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이 걷기 때문에 다리가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가 사람들을 좌우로 똑같이 걷게 만든 것이었죠. And so as the people got in step with the motion of the bridge by adopting this weird kind of penguin gait, they ended up inadvertently pumping more energy into the bridge and making its motion worse. And so this was this positive feedback loop between the motion of the crowd causing the bridge to move more, which caused more people to get in step with the bridge, which made more people, drive the bridge.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면서 엔지니어들은 결합 강도의 세기를 줄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 전체에 에너지 분산 댐퍼를 설치하였습니다. It was a tremendous embarrassment, and it cost several million pounds to repair the bridge. In science, we do reductionism. All of our science courses tell us the way to solve a problem is to break it into smaller parts and analyze the parts. And that has been phenomenally successful for every branch of science. But the great frontier in science today is what happens when you try to go back to put the parts together to understand the whole. That's the field of complex systems. That's why we don't understand the immune system very well. We don't understand consciousness very well, or the economy. It seems like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the parts. That's the cliche that has entranced me for my whole research career. I want to understand, how can you figure out the properties of the whole given the properties of the parts?